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그리고 식물 다양성을 이번에 한 시간 동안 다 해볼게요.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오늘은 이제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포인트를 보시면요. 자, 첫 번째는 물질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물질과 생산과 소비는, 물질의 생산과 소비는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렵다기보다는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 그것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에너지 흐름과 에너지 효율, 또 문항으로 많이 나오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이제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 식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안에 다 외워서 풀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물질 순환 부분에서 탄소와 질소의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거예요. 네, 탄소 순환도 공부하고 질소 순환도 공부를 하는데 탄소 순환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합성이라든지 세포 그 수준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별로 얘는 걱정할 게 없는데, 질소 순환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고 과정도 여러 단계에 걸쳐 있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을 나타내는 용어가 좀 헷갈려요. 굉장히 헷갈리고 비슷비슷해가지고 용어 정리를 좀 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이 좀 외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이제 용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수특을 보시면 188페이지 있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그림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문항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질은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를 하겠죠. 근데 그 제목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생산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자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세포에 필요한 유기물, 뭐 다른 말로는 좀 더 넓은 범위지만 영양소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전체 생물 중에 생산자 그룹밖에 없어요. 뭘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그래서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저런 물질을 생산을 하는데, 그 왜 생산을 하냐면 바로 소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어떻게 소비하냐면 세포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소비를 한다. 그래서 에너지를 얻기 위한 세포호흡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물들을 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호흡 과정이 유기물이 계속해서 필요하고 계속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유기물을 생산자는 직접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을 할 수 있고요. 생산해낸 것을 바탕으로 소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일단 이 물질의 생산과 소비 파트는 어쩔 수 없이 생산자 입장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그 유기물을 온갖 생물들이 다 같이 쓰는 거라서 생산자로부터 초점을 두고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총 생산량이에요. 이름에도 느낌이 오는데, 자, 총이라는 것은 생산한 양이다. 자, 뭘 생산하냐면 유기물을 생산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광합성을 통해 이제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이 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 같은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뭔가 만들어내는 유기물의 이제 총량이다. 그래서 총량자가 붙어 있으면 총 생산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명칭이 붙어 있으니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생산자가 생산해낸 유기물의 총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용어가 뭐냐면 호흡량이에요. 호흡량. 호흡량이 앞에 두 글자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세포예요. 세포. 그래서 세포호흡을 하는 양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그럼 여기에서 초점은 일단 유기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기물의 양인데 여기서도 유기물의 양입니다. 어떤 양이냐면 생산자가 세포호흡에 소비한 유기물의 양이에요. 그래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거니까 실제 소비한 양을 우리가 호흡량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해낸 양을 총 생산량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가 호흡량에 소비한 유기물의 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총 이만큼 생산했어요. 총 생산량이 있었는데 그 일부를 호흡량으로 실제로 소비해서 써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총 생산량과 호흡량의 양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같지 않고 총 생산량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호흡을 통해서 빼낸 양을 빼고 남은 양이 있겠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우리는 순생산량이다라고 부릅니다. 순생산량은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것을 의미한다. 그런 용어예요. 별도의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식이 이제 순생산량이란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총 생산량을 기준으로 쓴다면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총 생산량은 호흡량과 순생산량의 합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얘를 이쪽을 넘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도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총 생산량은 뭐였냐면 합성해내는 유기물의 총량, 그러니까 생산자가 만들어낸 유기물의 총량. 근데 이 호흡량만큼 쓴 거죠. 그래서 세포호흡에 이용한 거고 쓰고 남은 양을 순생산량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총 생산량은 호흡량과 순생산량을 두 개로 쪼개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호흡량은 더 이상 쪼개지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호흡량을 통째로 호흡량 그리고 세포호흡을 통해서 이미 써버린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순생산량 아래에 이게 조금 더 많은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정리가 됐는데 총 생산량은 호흡량과 순생산량의 합이다. 여기까지 이러면 이제 순생산량은 여기 여러 요소들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피식량, 고사량, 낙엽량, 생장량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식량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느낌이 오는데 피식은 뭔가 뜯어먹힌 양입니다. 얘가 지금 생산자니까 생산자를 뜯어먹는 애는 초식동물. 그래서 1차 소비자죠. 1차 소비자. 그래서 초식동물한테 뜯어먹힌 양이 피식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고사량은 뭐냐면 고사는 우리 나뭇가지 같은 데 보면 살아있는 줄기도 있는데 말라 비틀어져 있는 죽은 가지들 있잖아요. 나뭇잎이라든지 가지들 이런 거 있는데 달려있긴 한데 말라 비틀어서 죽어있는 부분이 고사된 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어있더라도 살아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따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사된 양, 말라 죽은, 그 다음에 낙엽양 같은 경우에는 낙엽 뭔지 다 아시죠? 잎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어떤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잎을 달고 있는 것보다는 떨어뜨리는 게 생존에 더 유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온도 조건에서 적응하는 결과로 이렇게 낙엽이 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밖으로 떨어져 나간 양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종적으로는 얘들이 더 이상 남아있는 양이 아니죠, 몸에. 그래서 뜯어먹히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말라 비틀어지거나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 살아있는 체내에 남은 양을 생장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좀 비유를 통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일단 총 생산량이 어떤 우리가 가게를 운영한다고 해보면 가게를 운영해서 하루 동안 올린 매출이 총액이 1일 매출이 이만큼 1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손님들이 내고 간 돈을 합쳐보니까 하루 동안에 1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받게 된 거죠. 근데 그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유지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하루치 임대료, 재료비 이런 것들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비용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대략 60만 원 정도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세포호흡에 해당하는 호흡량, 그 다음에 우리가 가게를 운영할 때 그 유지비에 해당하는 꼭 들어가야 되는 돈이 지출에 해당하는 돈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내가 한번 치르고 나면 사용하고 나면 더 이상 내 손에 남는 게 아니죠. 이미 나랑 인연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60만 원이라는 돈도 한번 내고 나면 더 이상 내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호흡을 해서 이미 이제 사용한 부분은 다 분해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이미 미련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떤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빠이빠이 된 그런 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출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빼고 남은 양을 우리가 순이익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는 한 4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4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생겼는데요. 이거를 물론 좀 스마트한 현대사회에 적합한 사람이라서 인터넷 뱅킹 이런 걸 이체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사람은 좀 아날로그식이어서 40만 원을 주머니에 잘 넣어가서 이제 그걸 이제 주머니에 넣고 은행을 가요. 은행에 입금을 하려고. 그래서 나는 은행에 가는 걸 좋아해서 직접 가야 되겠어 했는데 이제 돈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깡패를 만났어요. 그래서 뜯겼어. 그래서 얼마 뜯겼냐면 10만 원을 뜯겼어요.
갈취를 당했죠. 그래서 이걸 피식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 주머니에 처음 있었는데 더 이상 내 돈이 아니죠. 남한테 뜯겼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내 돈이 아닌 그런 양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피식량이에요. 그래서 어떤 소비자가 나를 뜯어먹으면 더 이상 내 몸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사 낙엽량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가다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는데 거기서 5만 원을 흘렸어요. 그래서 치치지 못하게 흘린 그런 양. 그래서 내 몸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 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한 5만 원이 있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은행에 도착해서 보니까 얼마가 남았냐면 40만 원 중에서 15만 원이 없어지고 25만 원이 남은 거죠. 그래서 내 통장에 25만 원이 딱 입금이 돼요. 이게 실제로 내 살아있는 체내에 차고차고 쌓인 유기물의 양, 그게 바로 생장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좀 이해가 이제 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남은 돈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미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잃어버렸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잃어버렸고 이제 뜯겼고 이제 흘린 양. 그래서 실제로 내 몸에 남는 양을 생장량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들었던 용어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이제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인데 실제로 문항으로도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부분 비워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가 총 생산량이고 어디가 호흡량인지 이름 매치하는 식으로 나와요.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큰 범위가 총 생산량일 수밖에 없겠죠? 총 이만큼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이 안에서 다 얘기가 되는 건데 총 이만큼 합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내가 합성한 목적이 뭐였냐면 뭐죠? 세포호흡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내 목적대로 이용한 양이 이것을 우리가 호흡량이다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호흡을 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누구한테로 영향을 주거나 이럴 수가 없고 이게 끝입니다. 얘는 빠이빠이 해서 이제 사라진 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더 이상 미련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여기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호흡량으로 이만큼 쓰고 남은 양을 우리가 순생산량이다 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나머지 양. 근데 그 이 순생산량을 나머지 또 세 가지 하부 요소로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1차 소비자한테 뜯어먹힌 그 피식량과 더 이상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내 몸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고사 낙엽량과 최종적으로 이 몸체를 구성하는데 남은 생장량으로 남을 수 있다. 근데 이 생장량이 많이 나오면 남을수록 얘 몸이 쑥쑥 커지겠죠. 이제 사이즈가 뭐 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생장량을 많이 남길수록 얘한테는 호흡량도 적당히 잘 사용을 하고 생장량도 많이 남는다면 좋겠죠.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식물에 관련된 생산자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주인공이 생산자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게 식물 입장에서는 피식량이지만 이제 그 똑같은 양이 잘 생각을 해보면 1차 소비자에 해당하는 초식동물한테는 이게 지금 이 먹은 양이 그대로 먹힌 양, 얘 입장에서는 먹힌 양이 뭐가 되냐면 먹은 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식량 이러면 얘 입장에서는 먹은 양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좀 있어 보이는 용어로 우리는 섭식량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게 섭식이죠. 그래서 이게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 섭식장애 하면은 먹는 게 잘 안 될 때 거식증 이런 거 섭식장애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먹은 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소비자 이만큼 먹었어요. 자 그러면 왜 먹었어요? 얘도 생명활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일부는 세포 호흡으로 빠져나가겠죠? 사용하려고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호흡량이 있을 거고 얘도 먹은 걸 다 호흡으로 이용하는 건 아니고 다른 걸로 이제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질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좁으니까 얘를 좀 더 확대해서 이제 보면은 이게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실제로 피식량만큼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이걸 좀 더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다 섭식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 입장에서 먹힌 양이고 얘 입장에서 먹은 양이겠죠. 그래서 섭식량이 이만큼 있었어요. 그런데 잘 보다 보면 우리가 만약 풀을 먹었어요. 뭐 파라든지 양파, 뭐 야채 이런 거 먹는데 우리가 1차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양파나 파, 양상추 이런 거 먹으면 100% 다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는 게 아니죠.
야채 많이 먹으면 응아가 잘 나오잖아요. 흡수가 되지 않은 것은 밑으로 이제 쑥쑥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섬유질 같은 것들이 이제 흡수가 안 된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응아로 배출되는 양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배출량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먹었는데 밖으로 미우고 나왔어요. 흡수가 안 됐어요. 그러면 배출량 빼고 소화돼서 흡수돼서 이제 그 세포 안으로 들어온 양이 우리가 동화량이라고 부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출량 빼고 남은 실제로 흡수된 것을 동화량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것은 이런 건데, 이런 용어가 있기도 하다.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고, 그럼 동화돼서 이만큼 흡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먹는 이유는 바로 이 호흡에 이용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포 호흡에 이용한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식 동물한테 또 뭐 피식 자연사랑도 있어요. 피식이라는 것은 다음 단계한테 뭐 일부 뜯어 먹힌다든지 그런 거고, 그래서 얘 몸에 안 남게 되는 거고, 자연사는 얘 이 한 개체가 죽는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머리카락이 떨어진다든지 손톱 발톱이 뭐 잘랐어. 그러면 그 안에도 유기물들이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 몸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사량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빠져나갈 거 다 빠져나가고 실제 얘 몸 안에서 남게 되는 양, 생장량, 얘랑 그냥 표현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부분의 명칭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 식물 생산자를 위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함정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얘가 가진 양들, 호흡량이 됐든 뭐 생장량이 됐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자의 호흡량과 뭐 뭔가를 막 비교를 해요. 뭔가를 비교를 하는데, 이 생산자의 호흡량은 이미 내가 써서 없어진 양이니까 그 다음 단계도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얘랑 무언가를 연결시킨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설명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요 내용 첫 번째고요. 이제 에너지로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제목을 보시면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순환한다 였으니까 에너지가 흐른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림인데 뭐 내용 자체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에너지는 계속 흘러요. 그래서 흐른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의 주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되겠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계속 외부에서 빛 에너지로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외부 에너지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들어온 만큼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요. 어떤 형태로? 열 에너지의 형태로. 그래서 계속 한 방향으로는 들어오고 다른 방향으로는 나가니까 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안에서 뭐 돌고 도는 건 순환인데 그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흘러간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보면 생산자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생산자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을 하는데 그거를 보통 우리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표현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 에너지를 어떤 형태의 에너지로 바꾼다고 얘기했냐면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바꾼다. 그래서 어떤 물질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작업을 누가 한다? 이런 생산자들이 해준다. 근데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유기물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 상태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애들이 쓰는 에너지 같은 것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얘가 만들어 놓은 그 유기물 상태로 다음 단계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영양소에다가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걔를 지금 뜯어 먹으면서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는 거고, 또 얘를 먹으면서 다음 단계로 가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생산자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건 지금 얘네들이 전환해서 이만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생산자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한다는 얘기는 유기물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가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생산자가 굉장히 열심히 최대한 다 해서 뜯어 먹히더라도 얘가 원래 갖고 있던 그만큼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미 생산자가 호흡을 통해서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1차 소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절대 생산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양과 같거나 더 많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더 적은 에너지를 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얘가 쓰고 남은 게 그 다음으로 가기 때문에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도 생물이라서 계속해서 세포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유기물을 계속 분해해서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계속 소모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열 에너지의 상태로 바뀌어서 그 다음 단계인 2차 소비자로 가는 양도 1차 소비자의 양보다 많을 수 없다. 늘 적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 3차도 마찬가지. 그래서 각각의 생물은 각각 세포 호흡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 에너지들을 열 에너지의 상태로 바뀌어가지고 계속 생태계를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다 정리를 해드리면요. 에너지 양은 어디로 갈수록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뭐 보면은 위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위로 갈수록 상위 영향 단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언제나 줄어든다. 이건 항상 예외 없이 이제 강조해야 되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위로 가면 갈수록 항상 더 적은 양의 에너지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분해자한테는 사체나 배설물, 그 다음 뭐 고사, 그 다음에 고사 낙엽, 막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유기물을 담고 있는 상태로 전달이 돼서 얘는 거기 있는 유기물을 분해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결과 또 세포호흡을 하니까 열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열 에너지로 바뀌면 얘는 재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생명활동에 다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명에 이걸 다른 형태로 바꿔가지고 저장을 한다든지 이게 안 돼요. 이건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우주로. 그래서 에너지는 흐른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 개념 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거를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의 효율을 볼게요. 자, 에너지의 효율이란 이제 식 자체가 굉장히 간단해요. 전 영향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의 총량분의 현 영향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의 총량 곱하기 100이에요. 그래서 이 식보다는 전 단계에 있는 에너지가 그 다음 단계로 몇 %나 전달이 되었느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퍼센테이지로 나타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산자가 100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었어요. 네, 생산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총량이 1000이었다 라고 해볼게요. 근데 1차 소비자가 갖고 있는 총량을 계산을 해봤더니 100만큼 갖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생산자가 갖고 있는 거의 몇 %가 1차 소비자한테 전달했다고 볼 수 있죠? 얘가 10분의 1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10%. 그래서 아까 계산식 넣어보면 생산자의 1000분의 전 단계가 갖고 있는 1000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계산하고 싶은 영향 단계가 100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100을 곱해주면 되는 건데 이거나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20만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전 영향 단계 갖고 있었던 거 몇 %? 20%가 전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5분의 1이 전달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 %씩 다음 단계로 전달이 됐는지 나타내는 것이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소비자도 같은 값을 준다면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그래서 보면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까 에너지 양은 상위 영향 단계로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감소한다고 했죠. 무조건 예외 없이.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이 많아라는 의미고요. 에너지 양은 예외 없이 항상 위로 갈수록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에너지 효율은 왜 위로 갈수록 증가하냐면 우리가 풀을 뜯어먹는 것보다는 고기를 먹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영역인 육식을 하는 단계로 넘어갈수록 그런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물질의 순환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는 흘러요. 흐른다는 것도 한쪽 방향에서 계속 들어오는 공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흐름이 있어서 흘러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보는 이제 물질 순환은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돌고 도는 순환,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없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내부에서 나가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형태를 바꾸면서 계속 순환한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원소의 순환을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탄소고요. 두 번째는 질소입니다. 둘 다 이 생태계 안에서, 생태계가 있으면 예를 들어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형태를 바꾸거나, 유기물에서 유기물로 형태를 바꾸거나,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형태를 바꾸거나 하는데요. 아니면 무기물 사이에서도 또 형태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꾸긴 하지만 생태계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어떤 형태로 물질 종류만 바꿔가면서 계속 돌고 돌게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그 하고 많은 원소 중에 왜 탄소랑 질소를 얘기를 하느냐.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니까 얘들을 뽑은 거죠. 그래서 얘기할 가치가 있는 애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뭐 나머지 애들은 가치가 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생명과학 원에서 이제 지명과 시간을 할애해 나가면서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원소 두 개를 뽑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탄소가 왜 중요하냐면요. 탄소는 굉장히 중요한 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 유기화학 이런 거 배우실 텐데, 그런 거 배우시게 되면 탄소 화합물의 뭐 골격이라든지 구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탄소가 기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탄소가 유기물들의 기본 뼈대를 이루어줘야지만 그 구조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척추뼈라든지 이런 중요한 것처럼 탄소라는 어떤 원소가 뼈대를 이루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유기물을 구성하는 기본 골격이 되는 원소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몸에 이루고 있는 그런 종류의 물질들 중에서는 뭐 단백질이라든지 핵산 같은 것들이 탄소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같은 거는 특히 효소를 구성하는 주 성분인데, 효소는 우리 몸에서 뭘 하는 애냐면 물질 대사를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사실상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가 멈춘 순간 이제 죽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물질 대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아주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물질 대사가 딱 멈췄다 그러면 뭐 사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질 대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특성인데,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효소를 이루는 주성분이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유전물질, 핵산은 유전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정보를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전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단백질과 핵산이 구성하는 기본 성분 중에 아주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질소도 중요한 거예요, 질소. 질소가 바로 우리 단백질과 핵산을 구성하는 또 다른 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 없이는 우리 몸에서는 어떤 생명 활동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서 먼저 우리가 탄소 순환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순환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다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겼지만 겁먹지 마시고 약간의 함정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만큼만 알아도 되는데, 여기 조금 살이 좀 더 붙어서 있는 거고, 자, 여기에 지금 뭐 육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순환 과정을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 물속에서도 이런 생산자, 소비자, 뭐 분해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물속에서 녹아서도 비슷한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들 물속에서도 이런 탄소 같은 것이 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육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주로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볼게요. 그럼 우리가 탄소랑 관련되어 있는 주 물질 대사는 아마도 뭐 광합성이라든지 세포호흡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뭐였냐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포도당과 같은 탄수화물, 더 고분자 화합물을 만드는 그런 것이 광합성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 과정은 물과 산소 같은 것들이 들락날락 하겠지만 여기서는 탄소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를 강조해서 이제 있는 애들 위주로 볼게요. 그다음 세포호흡이 뭐냐면, 세포호흡은 이거의 반대죠. 이거의 반대인데, 그다음 포도당만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포도당과 같은 그런 탄수화물, 유기물, 영양소 이런 것들을 분해합니다.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그럼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 게 우리가 주지만 여기서 탄소라는 물질에 초점을 맞춘 거니까
그럼 분해하고 나면 나오는 노폐물들 중에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탄소에만 초점을 맞출 거니까 이산화탄소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과정을 하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일단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볼게요. 자, 생물적 요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는 얘 생산자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이 화살표는 딱 하나 있어요. 보면은 나머지 뭐 이거는 물에 녹는 거니까 이런 건 빼고 이제 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돌아가는 건데 이산화탄소 생물학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딱 이거 하나예요. 그죠? 이걸 다 뚫어놓고 누가 생산자니 이렇게 찾으라고 하면 이 화살표만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광합성을 의미하는 과정 딱 하나 있는 거. 그 다음에 생산자든 소비자든 분해자든 다 생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 세포호흡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포호흡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생산자라고 하면 광합성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모두 세포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내보내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모르는 거 다 없으시죠? 그 다음에 이게 기본인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사체나 배설물은 원래는 분해자가 다 분해를 해가지고 호흡을 통해서 다 내보내야 되잖아요. 되돌려야 돼요. 근데 이게 땅속에 쌓여가지고 분해가 안 되고 묻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오래.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화석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화석 연료를 이제 이런 생물들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되돌리는 게 아니라 이 화석 연료에 묻혀 있는 것을 그냥 캐내요. 그래서 막 태워요. 그럼 이건 더 이상 물질대사가 아니겠죠? 이거를 막 공장 같은 데서 태우게 되면 그거는 호흡이 아니고 연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연소라는 비생물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생물 위주로 얘기를 하면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물에 녹아요. 물에 녹으면 탄산수소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런 명칭까지는 뭐 중요하진 않고요. 이 안에서도 생산자, 소비자, 뭐 분해자들 뭐 이런 사이에서 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순환이죠. 오늘 주요 내용인 질소순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보면은 이제 반복을 좀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백지 하나 놓고서 같이 한번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질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원소인데 질소에는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아주 널렸어요.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질소가 78%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흔한데 이게 이런 것들 원활하게 이제 원활하게 뭔가 질소 순환이 일어나나 했더니 사실 우리 식물 중에서도 잘 못 자라고 이런 상황을 보면 질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기 중에 질소가 많은데 왜 공급이 안 되냐? 질소 기체가 많아봤자 얘를 직접 쓸 수가 없어요. 질소 기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질소 원자 두 개가 3중 결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끈끈한 결합인데 얘네들이 물질 대사를 하려면 얘네들끼리 일단 나눠져 가지고 다른 종류의 원자들과 이렇게 결합을 하는 그런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는 일이 필요한데 얘네 둘이 놓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반응 자체가 잘 안 일어나니까 질소가 굉장히 안정한 기체다. 이런 좋은 특성으로 이용될 때도 있긴 한데 생물이 이용하기에는 별로 좋은 특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현재 상황으로는 질소 기체가 이렇게 안정한 것이 얘를 이렇게 결합을 끊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뭐 생산자나 소비자 이런 애들은 저걸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미리 지금 다 그림을 그려놓긴 했는데 차근차근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공기 중에 질소 기체 상태로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어요. 아주 많아요. 근데 얘를 직접 쓸 수 없다고 했죠? 얘를 쓸 수 있는 상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생물에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가 어떤 애들이냐면 NH4+. 이거는 암모늄 이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보다 보면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 NH4+는 이제 암모늄 이온이고 그 다음에 우리 보면 NH3 있죠. 이것은 암모니아예요. 근데 암모니아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우리 질소 노폐물 때 배웠잖아요. 이게 이온화된 형태다. 그 암모니아가 이온화된 형태가 암모늄 이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암모늄 이온이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되면 생물이 이용을 할 수 있냐면 NO3 마이너스. 이거를 이름을 한번 봤더니 질소에 산소가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질산이온, 질소산소가 있는 질산이온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질소 기체 상태로는 직접 이용이 안 돼요. 그런데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바꾸면 드디어 이용이 가능해진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작용이 뭐라고 하냐면 이용 가능한 상태로 바꿔주는 것을 고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소 고정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탄소 고정, 질소 고정 이렇게 이용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질소 고정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직접 이용할 수 없는 형태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준다. 질소 고정이다.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쓸 수 있는 상태로 바꿔준다라는 것이 질소 고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해주는 거지도 이제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질소 순환 과정에서 웬만하면은 거의 다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질소 고정을 해주는데, 이것을 우리가 질소 고정 세균이라는 종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의 작용에다가 그 세균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돼요. 질소 고정하는 세균. 그 대표적인 예시로는 뿌리욕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생관계 할 때 한번 나왔는데, 우리가 질소 순환할 때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뿌리욕 박테리아라는 세균이 질소 고정을 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가진, 굉장한 능력치를 가진 그런 세균이었는데, 그런 종류 하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쪽에 질소 고정은 세균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질소 사이에는 굉장히 3중 결합이 끈끈한 애가 있다고 했는데, 얘네를 끊어주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강력한 에너지가 번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번개 한번 치면 그 에너지를 끊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방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일어나는 전기적인 방전, 번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공중방전이라는 비생물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 암모늄 이온으로 하는 질소 고정은 이렇게 그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산 이온으로의 질소 고정은 공중 방전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여기까지 다 아셨죠? 그럼 이게 순환이니까 이게 균형이 잘 맞춰야 돼요. 돌고 돌아야지 잘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화살표가 이제 이쪽으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균형이 깨졌어요. 그러면 화살표를 하나 더 그어보겠습니다. 어떤 화살표가 존재하냐면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 과정은 배우지 않아요. 이쪽으로 가는 것만.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가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질산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산 이온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질산화 작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붙은 작용은 이제 질산화 작용이다라고 이제 뒤에 작용을 뺄게요. 그래서 질산이 되는 작용인데 질산화 작용이다라고 불러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웬만하면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질산화 세균, 이름이 질산화 세균이에요. 그거 할 수 있는 세균이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균형이 잘 맞았죠? 순환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됐다고 해서 이게 균형이 잘 맞잖아요? 잘 안 맞죠? 왜냐면 자, 이렇게 되면 질소는 계속 얘네들이 이렇게 되면 질소는 계속 줄어들고 그 다음에 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쌓이고 있죠. 균형이 안 맞죠. 그래서 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어떤 화살표로 하면 균형이 맞겠죠? 이거 하나 더 그어주면은 이제 균형이 맞겠죠. 이렇게 질소로 돌아가는 화살표가 하나 있어주면은 균형이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과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다시 줄어들면 얘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균형이 맞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죠? 그러면 이런 작용의 이름은 질산 상태에서 탈출한 상태겠죠. 질산에서 탈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불렸냐면 탈질산화라고 부릅니다. 아까 질산이 되는 과정은 질산화였잖아요. 그죠? 근데 질산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탈질산화일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균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탈질산화 세균이라는 종류의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럼 균형이 다 맞죠? 쭉쭉 넘어가고 이제 되는데, 근데 다 좋은데 지금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애들 다 빠졌잖아요. 이제 이런 애들이 등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고정을 해준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고정을 해야지만 다른 종류의 생물들이 쓸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 이제 그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고정해줬는데. 그래서 처음에 등장하는 게 우리 탄소순환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서 생산자가 이제 등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얘들 상태가 이제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흡수가 돼요. 그러면 이제 생산자가 얘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용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질소 동화 작용이다. 그래서 질소 동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질소 고정과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따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동화입니다. 우리 질소 동화가 뭐였냐면 우리 1, 2단원에서 배웠는데 자, 동화 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합성 반응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런 저분자 암모늄이랑 질산을 갖고 질소를 갖는 더 고분자를 만드는 거죠. 누가? 생산자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고분자에 해당하는 핵산이라든지 단백질이 이런 것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질소를 가진 고분자를 합성하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질소 동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소비자는 늘 신세만 지죠. 누구한테? 생산자한테. 얘는 이걸 직접 흡수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얘가 만들어 놓으면 이걸 통해서 이제 먹이 사슬을 통해서 유기물 상태로 또 얻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나 생산자의 사체나 배설물이 우리 분해자한테 전달이 되면 자, 그 사체나 배설물의 역시나 유기물의 상태로 그것들의 핵산이나 단백질이 저장이 돼서 분해자한테 전달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다면 쭉 와서 이제 생물들한테만 이제 질소가 쌓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바로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분해자가 분해를 하게 되면 이게 암모늄 이온이랑 연결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균형이 맞는 거겠죠? 이런 과정의 순환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시면서 이제 한번 이제 백지 복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소가 이제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질소가 너무 많지만 그림에 떡인 거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쓸 수 있는 암모늄의 상태로 우리 암모늄 이온의 상태나 질산 이온의 상태로 바꿔줘야 되죠. 이게 바꿔주는 과정. 쓸 수 있는 과정으로 이제 바꿔주는 것이 질소 고정이겠죠. 근데 질소 고정인데, 자, 얘들 보면은 얘는 공중 방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얘는 이제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겠죠. 그런 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질소 고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이 되는 과정은 질산화 작용인데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건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질산이 질소로 돌아가는 과정도 있죠. 질산에서 탈출하는 거기 때문에 탈질화, 근데 그거에는 탈질화 작용이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생산자로 흡수가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생산자. 그럼 체내에 질소 동화 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고정이랑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고정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고정이고 동화는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이렇게 질소 유기물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서 소비자, 그 다음에 분해자에게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분해자가 분해를 하게 되면은 다시 암모늄 이온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질소적 고정은 아무리 많아도 쓰기가 어려운 그런 질소 기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으로 바꿔주는 거였죠. 이것이 바로 질소 고정이다 라는 거였고, 자,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는 것은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질산 이온으로 바꿔주는 것은 공중반전이라는 비생물적인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였다라는 거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질산화는 뭐가 되는 거죠? 질산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인데 누가? 암모늄 이온이 질산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것도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였다. 그 다음에 질소 동화는 고정이랑은 동화랑 많이 바꿔서 물어보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질소 동화는 이제 기껏해서 만들었죠? 고정을 했죠? 그럼 이걸 누가 실제로 활용하는 과정이라 했죠?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랑 질소 이온을 고정해 놓은 것을 흡수해 누가요? 생산자가. 그래서 질소 화합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핵산 같은 것을 이제 그런 질소로 된 화합물을 합성해내는 저분자를 가지고 우리가 고분자를 만드는 그런 동화작용, 이게 합성에 해당하는 반응이 질소 동화작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탈질산화작용. 그래서 우리가 질산에서 벗어난다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질산이온이 질소 기체로 질산 상태를 탈출하는, 이것도 세균에 의한 거였다 라는 것까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아까 질소 고정 세균에서는 뿌리옥 박테리아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산자에 해당하는 콩과 식물, 얘네들이 이제 상호작용이 뭐였냐면 상리공생이었어요. 상리공생. 우리 공생의 대표적인 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뿌리옥 박테리아는 식물한테 뭘 제공을 하냐면 이렇게 고정된 암모늄 이온을 이제 고정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소를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질소를 사용하기 좋게 해주고, 콩과 식물 같은 경우에 뭘 할 수 있냐면 광합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탄수화물, 그러면 그런 영양소, 유기물들은 그런 걸 제공해주면서 생명활동을 도와주는, 그렇게 서로 돕고 돕는 그런 상호작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에너지 흐름과 물질순환 비교를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제 에너지 흐름과 물질순환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테두리가 생태계예요. 이 테두리가 생태계인데, 자, 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에너지로 공급이 되는 것도 있고, 밖으로 외부 들어오는 것도 있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흐르죠. 근데 빛 에너지는 공급이 돼야 돼요. 끊임없이. 근데 이게 끊기는 순간 우리는 다 멸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이 돼야 되고, 이 물질은 이 안에서 형태를 바꿔나가면서 돌고 돌지만 여기서 벗어나거나, 근데 물질 같은 경우는 이 형태를 바꿔가면서 돌고 돌죠. 그런데 얘네들이 벗어나거나 막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그려져 있지 않죠? 이런 것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